그런 나라가 있다죠. 모두가 숙면하는 미생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또 한 분 오셨네요. 에이스 침대. 우린 약속한 사이죠? 안전을, 사랑을, 건강을. 우린 세상 소중한 약속한 사이.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이 있다면 그것을 대통령께서는 바로 그것을 북극 항로에서 찾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바로 해양수산부다. 그래서 상징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남단에 서울 수도권을 또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한반도 남단의 이 서울 수도권을 저는 해양 수도권이라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플러스 이번 한 주 진행을 맡게 된 정경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부산이 바빠졌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올 연말까지 부산 이전을 마친다 하고 북극 항로 개척과 또 해운 대기업의 이전 계획까지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부산을 향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원대한 계획들의 중심에 있는 분이시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모시고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부산을 지역구로 한 삼선 국회의원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어깨가 많이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12월 31일까지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네. 현판식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 바쁘게, 아주 바쁘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북극항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북극항로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선점하기 위해서 이 부산에 해양수산부를 이전하게 되는데, 해양수산부가 제대로 부산에 안착해서 북극항로 시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지금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사실 취임식이 7월 말이었기 때문에 아직 장관직을 맡으신 지가 2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보름 정도 됐습니다. 한 달 보름이요? 예, 그동안의 소회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년 전부터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라는 요구들이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도 말로만 그치고 뭔가 구체적인 실행을 한다든지 아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뭔가를 했다든지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해양수산부가 이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한 첫 단추, 첫 출발을 하게 됐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더구나 부산항이 내년에 개항 150주년입니다. 네. 부산항 개항 150주년에 맞춰가지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시대를 열게 된 것은 더 큰 의미가 있고, 이 한반도 남단, 부산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해양 수도권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하겠다. 이런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소회를 여쭤본 건데 결국에는 이제 해수부 이전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도 이 얘기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준비 잘 돼가고 있는 거죠?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850명에 달하는 우리 해수부 직원들이 한꺼번에 다 내려와야 됩니다. 거기 이제 전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분들도 계시고,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팔리는 분들도 계시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문제도 있고 당장 1, 2년이면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있고 또 부부 공무원들도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850명의 해수부 직원들이 850가지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 애로사항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애로사항을 다 해소하겠다라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 850명의 사연과 관련해서는 차차 이야기를 한번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2개 건물은 임시 사옥이고 본청사도 어디에 둘 건지 고민 중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부산 동구에 이제 IM 빌딩 21개 층을 네. 임시 청사로 쓰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다 부족해가지고 그 맞은편에 한 8개 층을 또 따로 임대를 내가지고 네. 당분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월세살이를 좀 해야 되고 아마 연내에 신청사 부지를 정해야 되거든요. 네. 조만간에 그것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부산 시민들께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산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속에서 그러니까 해양수산부가 신청사 부지를 여기로 합니다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가능하면 부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부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해양수산부의 신청사 부지가 어디가 적당할지 그리고 어디로 하는 것이 상징성이 있는지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함께 결정하는 그런 방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중에 결정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장관 취임 이후에도 그렇고요. 대선 과정에서부터 사실 뭐 수없이 하신 말씀이실 거고 이 공약의 설계자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해양수산부 왜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는 건지 따끔하게 한번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시죠. 사실은 전 세계가 이미 10년 전부터 북극 항로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전 세계가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여기에 있는 나라들이 이미 북극 항로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을 해가지고 10년 전부터 많은 투자들을 시작을 했는데 네. 대한민국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새로운 백길, 새로운 바닷길, 새로운 항로가 열리는 것을 넘어서서 유라시아 물류혁명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산업들이 막 태동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경제적 성장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극항로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선점하기 위해서는 전략도시, 네. 거점도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전략도시, 거점도시를 부산으로 해가지고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수, 광양, 진해, 부산, 울산, 포항에 이르는 이 권역을 북극항로 경제권역으로 묶어가지고 한반도 남단에 대한민국의 서울, 인천, 경기로 대표되는 서울 수도권이 있다면 이 한반도 남단에 여수, 광양, 부산이 중심이 돼가지고 울산, 포항에 이르는 해양 수도권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서울 수도권과 해양 수도권 이것이 대등하게 경쟁하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겠다. 이런 전략이 바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부산으로 오게 되는 직원이 850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마다 각각의 사연이 있고 다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들의 정주 여건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으로 부산시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850여 명이 한꺼번에 옮기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850가지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850분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야 되겠다라는 자세와 태도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도 총동원하고 네. 또 부산시와 협력해가지고 지방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고 네. 현재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네. 애로사항을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자세와 태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또 부산시 또 동구청과
저희들이 협력을 잘 해가지고 해수부 직원들이, 해수부 공직자들이 정말로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0에 가깝게끔 예. 만들겠다라는 의지신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을 0으로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네. 왜냐하면 세종시에서 10년 이상 삶의 터전을 꾸려왔거든요. 그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삶의 터전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가족 문제도 있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네. 있고 부부 공무원도 많고 또 전세 계약 기간도 남아 있고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만들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렵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로로 만들 수는 없지만 제로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노조 설문조사에서 한 86% 정도가 부산 이전을 반대했었는데 그 사이에 어느 정도는 설득하셨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거를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제가 정말로 틈이 날 때마다 5만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 해수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발로 뛰고 있습니다. 제 핸드폰을 24시간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저한테 문자 메시지 다 보내시라. 그래서 실제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많이 옵니다. 네. 오면은 제가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답장 다 드리고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 우리 이제 팀 위드 유라 그래서 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와 함께 머리를 맞대가지고 애로사항을 지금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한 거 거의 없습니다. 다 되고 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하고 그다음에 당장은 안 되더라도 조금만 우리한테 시간을 더 주시면 해결할 수 있겠다 싶은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로로 만들 수는 없지만 제로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부산으로 내려오셨는데 네. 제대로 이게 뭐 애로사항이 해결이 안 되고 내려오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라도 이 애로사항과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직원들을 설득시키는데도 쉽지가 않았는데 그 산하기관의 직원들은 어떻게 부산행을 좀 반기는 분위기던가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기도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삶의 터전을 부산으로 완전히 옮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해수부 직원들처럼 애로사항이 다 있을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분들 만나서 애로사항 듣고 해결하고 또 지원할 거 있으면 또 지원하고 그래서 제가 취임한 지 한 달 보름밖에 안 됐는데 네. 예, 정말 바쁩니다. 예, 그 일을 제가 정말 차질 없이 빈틈 없이 정말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한 번 더 개방하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해양 관련 생태계가 완성이 되려면은 무엇보다 HMM 같은 관련 기업들이 함께 내려와야 하는데 관련 기업의 부산 유치도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해양수산부가 마중물 뒷배 역할을 하고 거기에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기업이 없으면 네. 이건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수도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이 함께 내려와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HMM 본사를 부산으로 유치하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HMM에 대한 정부 지분이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분이 70%가 넘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HMM을 비롯한 해운 대기업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겠다라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HMM의 부산 유치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부 부처와 관련 기업의 이전 문제에 더해서 이제 해사법원까지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부산에 와야 한다는 입장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의 해사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 해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사법원을 대표적으로 영국 런던에 있는 해사법원,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있는 해사법원으로 해사 사건이 다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연간 유출되는 돈이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이 영국 런던 해사법원, 싱가포르 해사법원으로 최근에는 중국도 해사법원을 굉장히 키우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기능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가 내려와가지고 마중물 역할을 해주고 사실상 사법기능을 총괄하는 해사법원을 부산에 유치해야지만 네. 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막을 수가 있다. 막을 수도 있고 네.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 바다에서 다양한 형태의 해사 사건, 해사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국이 대항해 시대 이후로 400년, 50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서 영국 해사법원이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늦었지만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네. 모든 해사 사건이 영국, 런던과 싱가포르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해사법원이 단순히 재판하는 공간이 아니고 여기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해사법원을 둘러싸고 그 주변의 생태계가 구간마다 공정마다 부가가치를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법원 하나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해양 수도로서 경제적 파급 효과 전 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해사법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 8개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민주당이 통과시켜야 될 중점 법안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사법원도 빠른 속도로 부산으로 이전이 될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동남권 투자공사, 그러니까 은행이 아니라 공사 형태로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중요한지. 자, 일단 은행 형태가 되면 네. 은행이 예금도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대출도 해야 되잖아요. 네. 여수신 업무라 그러거든요. 여수신 업무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자본금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투자합니까? 대출해준 돈 중에 이제 부실 채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BIS 비율도 맞춰야 돼요. 그다음에 금융감독 당국의 통제도 받아야 됩니다. 복잡하거든요. 어느 세월에 해양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할 재원을 어느 세월에 이 마련을 하겠습니까? 은행으로 했을 경우에는 하세월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도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사 체제로 가야 됩니다. 간단하거든요. 금융감독당국의 통제도 필요 없고 국제결제은행의 기준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공사체만 발행을 하게 되면 레버리지를 보통 15배를 일으키거든요. 네. 자본금 1조면 15조 원의 투자 자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자본금 3조면 레버리지 15배를 하면 50조 원의 투자 재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속하고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이 해양 수도권에 투자를 해야지 네. 해양 수도권을 제대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동남투자은행이 아니고 동남투자공사로 출범을 시킬 것이고 이 또한 동남투자공사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다행히 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해사법원법과 마찬가지로 중점 법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은행이 아니라 공사 형태면은 뭐 과정이나 규제로부터 상당히 좀 자유로워진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해수부 이전 등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가 각각의 법안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이 차이점이 뭔지 또 핵심이 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는 민주당의 김태선 의원 안이 있거든 부산 이전 특별법이라고. 네. 이것은 김태선 의원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고 부산시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근거가 뭐냐면 조례거든요. 부산시 조례. 근데 부산시 조례는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요 상위법을 김태선 의원이 발의를 했고 그리고 네. 이 상위법을 근거로 부산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해양수산부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제 김태선 의원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된 것이고 네. 이것은 11월 이전에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산시가 해양수산부 이전에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11월 이전에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 되는 법이 김태선 의원 법안이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마운데 근데 다만 이제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곽규택 의원 부산 이전 특별법은 뭐냐면
예를 들면 해양 클러스터 법이 있는데 네. 그 법에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발전법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좋은 법을 또 빼가지고 여기다가 담았고 또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좋은 법을 또 해가지고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이미 있는 법안에도 그러니까 좀 중복이 되는 그렇습니다. 법들이. 그러면은 이게 법사위로 올라가게 되면 네. 법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곽규택 의원 저는 이제 대단히 그 열정과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기존 법을 가지고서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법과 이제 충돌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를 할 거고 논의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어떻든 해수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 개편안에 좀 해수부 기능 강화 내용이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던 내용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급한 대로 공약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네. 근데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것은 공약 사항이었는데 해양수산부의 어떤 조선해양플랜트 또 복수차관을 만드는 문제 이건 공약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공약 사항을 먼저 정부조직법에 반영을 한 것이고 네. 나머지 부분들은 추후에 안정적으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난 뒤에 예, 안정적으로 우리가 내실을 다져가면서 지금 급선무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안정적으로 이전시키고 정착시키는 겁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저희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일단 부산에 이전시키고 그 뒤에 해수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뒷배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력과 예산과 조직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해사법원이 신설이 되고 동남투자공사가 신설이 되게 되면 해양수산부가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사건이 해사법정에서 다툼을 벌이는 이것은 해사법원 주위를 이루고 있는 그 생태계 1%도 안 됩니다. 그 주변의 생태계가 예를 들면 해사 사건이 생기게 되면 네. 선박이 압류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보성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물건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인도 시점이 또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화물의 선적과 이동 이것에 대한 분쟁이 또 생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해사 사건이 생기게 되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만약에 기름이 유출이 돼가지고 해양 생태계를 오염을 시키게 되면 그 피해 영향에 대한 산정도 해야 되고 이런 업무들을 해양수산부가 새로운 업무로 추가가 됩니다. 네. 동남투자공사도요. 예를 들어서 한 50조 정도의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했는데 투자해야 될 곳을 못 찾아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럼요. 해양수산부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것을 동남투자공사에 매칭을 시키고 그리고 없는 시장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 시장을 진흥시켜야 되는 역할도 해수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해양수산부의 기능과 역할, 인력과 예산, 조직은 확대 강화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해수부가 해야 할 지금 임무들이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관 신설은 무산이 됐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공약 사항을 담은 것입니다. 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공약이었지만 복수차관은 공약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에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안정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당면한 현안이고 추후에 저희들이 내실을 다지는 차원에서 복수차관제를 비롯해서 해수부의 기능과 역할, 예산과 인력 조직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연스럽게 해양수산부의 기능과 역할은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극항로를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일단은 당면한 문제부터 해수부 그렇습니다. 부산 이전부터 진행을 시키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히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공약 사항을 담은 것이 네. 이번 정부 조직 개정안이거든요. 네,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느 정도로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연구자들에 따라서 제각각이긴 하지만 네. 가장 권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를 보자면 미국과 스웨덴의 공동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북극항로가 2030년부터 열릴 거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2027년 2027년. 그다음에 포항공대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30년이면 북극항로가 열릴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든 얼음은 녹고 있고 북극항로를 열립니다. 그러면 북극항로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수해를 보게 될 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수에즈 운하 또는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는 이 남방항로에 얼마나 많은 배들이 다니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북극항로는 배가 거의 안 다니잖아요. 근데 북극항로에 열리게 되면 선박 발주가 엄청나게 이루어지죠. 새로운 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선박은 어떤 선박이냐? 지금 현재 남방항로를 다니고 있는 이 선박으로는 북극항로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극의 환경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만 북극항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선박은 굉장히 고부가가치 선박이거든요.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나라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울산, 부산, 거제도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조선벨트, 이게 세계 최강이거든요. 북극항로에 열리게 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배를 만드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까? 배를 만들게 되면 보증서가 나가야 됩니다. 대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금융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배를 만드는데 조선기자재라든지 뭐 후판이라든지 뭐 이 철강이라든지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 배를 만들기 위한 전방산업, 후방산업의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만 하더라도 새로운 에너지를 수송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될 텐데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북극항로가 가지고 오게 될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 간접적인 파급 효과까지 합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하나 만들고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시사 포커스인 플러스 부산 해양수도의 꿈 전재수 장관에게 듣는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시사 포커스인 플러스 전재수 장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북극항로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스스로를 북극항로 전도사라고 소개하시는 걸 봤습니다. 북극항로 어떤 건지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지금 우리 부산항에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는데 22,000km 40일 걸립니다. 네, 남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요게 이제 남방항로거든요. 네. 요게 지금 가장 큰 이제 물동량을 가지고 있는 수송로죠. 근데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부산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베링해를 통해가지고 러시아 연안을 통해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면 22,000km가 15,000km가 됩니다. 40일이 30일이 됩니다. 열흘이나. 예, 돈으로 따져볼까요? 네. 자, 지금 현재 남방항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게 되면 컨테이너선 한 척당 380만 달러가 듭니다. 근데 수에즈 운하에 배들이 막혀가지고 또는 사고가 나면 공해상에 뭐 일주일이나 보름을 배가 멈춰 서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전부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로테르담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네. 여기는 420만 달러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러시아의 세빙선을 빌려가지고 통행료를 내면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북극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300만 달러입니다. 엄청난 비용, 그러니까 시간과 연료비와 물류비가 엄청나게 단축이 되는 것이죠. 굉장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항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0만 달러 정도는 당연히 절약이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왜 한 지금 척당 그런 겁니까? 한 척당 엄청난 거죠.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왜 지금 꼭 이렇게 북극항로를 준비해야 하는 건지도 말씀을 해주시죠. 이미 북극항로에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후 재앙 때문이죠. 그러나 어떻든 얼음은 녹고 있고 새로운 바닷길, 새로운 뱃길이 열리고 있고 전 세계가
북극항로를 선점하기 위해서 다 뛰어들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2035년까지 왼쪽으로는 무르만스크, 오른쪽으로는 극동의 끄트머리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39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 곳의 항만 개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네. 환적 인프라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원전 생산 기지와 천연가스 생산 기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인데요. 중국은 1대1로 정책 아시잖아요. 이 1대1로 정책에다가 빙상 실크로드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 빙상 실크로드가 북극항로입니다. 네. 이미 작년에 중국은 35번이나 북극항로를 배를 띄워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시범 운항을 완전히 다 끝내고 상업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빨리 하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제4차 해운 기본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북극항로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늦었습니다.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부산항이 북극항로의 최대 수해항이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하고 압축적으로 해수부를 부산에 옮기고 이런 이제 아주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된다라는 입장이시잖아요. 충분히 되는 것이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지리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가장 혜택을 보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부산항과 중국의 상해항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북극항로 시대에 열리게 되면은 많은 이제 화물들이 생기게 될 텐데 이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네.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항만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이 부산항과 중국의 상해항이거든요. 그러면 상해와 부산이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보자면 러시아, 미국, 일본 여기가 중국이 팽창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제 질서가 대한민국의 부산항을 손들어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문명사적 대전환이 온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신속하고 압축적으로 이 해양 수도권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를 빨리 깔아야 되겠다. 이런 절박함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넘어서 어떻게 문명사적으로도 대격변이 일어난다라는 그렇습니다. 표현을 우리가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네. 실크로드라든지 또는 향신로길이라든지 네. 또는 최근 150년 사이에 수에즈 운하라든지 파나마 운하라든지 네. 새로운 길, 새로운 바닷길, 새로운 뱃길이 열릴 때마다 새로운 문명이 생겨났고 세계 질서가 재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극항로는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길이거든요. 이것이 몰고 올 경제적 유무형의 파급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아마 지금 현재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 본격적으로 개척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제 부산을 비롯한 포항, 뭐 울산 그리고 여수에서까지도 우리가 거점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맞닥뜨려가지고 직면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뛰어들어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준비한 만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보게 될 게 이제 조선 업종이 될 텐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화물들이 생겨날 겁니다. 네. 벌크도 있을 것이고 에너지도 있을 것이고 컨테이너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화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양한 화물을 부산항이 다 처리할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부산항은 어쩔 수 없이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기준으로 세계 7위거든요. 부산항은 컨테이너 중심으로 가고 네. 여수 광양은 이제 석유 화학 단지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액체 에너지. 화물 중심. 오. 그다음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자동차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자동차를 실어 나누는 화물 위주로. 그다음에 포항 같은 경우는 옆에 포스코가 있잖아요. 그럼요. 철강 원자재. 그렇기 때문에 항만별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그 항만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거기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여수, 광양, 진해, 부산, 울산, 포항으로 이어지는 이 꽃역을 북극 항로의 경제적,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미치는 꽃역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북극 항로 경제 꽃역으로 묶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꽃역을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하나의 경제 꽃역으로 묶어가지고 해양 수도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인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종국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 이것이 이제 그 수명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극 체제를 극복을 해가지고 수도권과 해양 수도권이, 서울 수도권과 해양 수도권이 대등하게 경쟁을 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구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경제 권역을 만들어서 일극 체제를 확실히 피할 수 있는 또 그렇습니다. 새로운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앞서 말씀하신 뭐 포항의 특성, 여수의 특성 등등 해서 이 모든 지역의 특장점을 살려서 하나의 새로운 권역을 만들겠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 그러면은 좀 대화가 많이 된 상태인가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미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내년도에 거점 항만 육성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거점 항만 육성을 위한 네.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여수, 광양은 어떤 특성을 살려서, 장점을 살려서 갈 것인지, 부산은 항은 어떻게 갈 건지, 네. 울산항은 또 포항 영일만항은 어떻게 갈 건지,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그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고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북극항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거점 항만들을 육성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북극항로 경제권력이 만들어지고 서울 수도권 경제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해양 수도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이제 부산이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를 넘어서 정말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최적의 장소입니다. 예. 특히 지금 현재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선석이 60선석이거든요. 세계 1위입니다. 60선석. 그다음에 북극항로 열리게 되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우리와 가장 경쟁을 해야 되는 중국 상해항이 세계 2위인데 54선석입니다. 네. 부산항이 지금 40선석이거든요. 네. 좀 조금 부족한데 2030년 이후에 진해신항 이제 저희가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진해신항이 선석을 이제 확충을 하게 되면 우리가 60선석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를 가지고 우리가 경쟁을 하면 비교 우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부산이냐 하면은 이 동남권에,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이 동남권에 대한민국 전체 해운 항만 업체의 69%가 여기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전체 해운 항만 매출액의 73%가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전체 대한민국 종사자의 50%가 이 동남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프라에다가 정부가 의지를 가진다면 이 해양 수도권을 만들어서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할 수 있다. 이런 인프라와 우리의 비전이 제대로 이제 갖춰져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제 이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해양 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부산의 과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금융 관련 공공기관들의 부산 이전 사례에서 봤듯이 해수부 부산 이전이 그냥 형식적인 이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나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하나를 통으로 부산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어떤 보여주기식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네. 중앙정부를 하나 통으로 옮긴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가 그동안 대한민국이 세계 12의 경제대국이 되기까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서울 수도권 하나만 가지고서 가능하냐?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침 북극항로가 열렸고, 그래서 우리는 이 동남권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다가 해수부를 옮기고 해사법원을 신설하고 해운대기업 본사를 유치하고 동남투자공사를 해가지고 대대적인 투자를 일으켜가지고 기존의 인프라와 믹스를 시켜서 극단적 수준에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서울 수도권 중심의 성장 엔진이 다 꺼져가는 위태롭게 날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추후에 부산에 잘 안착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부산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왜 부산으로 오는지 북극항로가 무엇인지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박수 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잘못하는 게 있다면 채워주시고 질책해 주신다면 해양수산부가 정말로 부산 시대를 열어가지고 특히 내년은 부산항 개항 150주년입니다. 네.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극항로 경제권력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정말로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양수산부가 내실 있는 역할,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희는 해수부를 부산에 잘 이전을 시키겠다. 그리고 북극항로 개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에 또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달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렇게 북극항로가 열린 건 너무나 반갑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 때문에 빚어진 그렇습니다.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고수원 문제 때문에 어민들이 많은 좀 불편을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남방항로에는 탄소 배출을 시키는 선박들이 막 땡깁니다. 네. 국제해사기구라고 IMO라고 있는데 이 네. 국제해사기구에서는 2050년까지 지금 탄소 배출 막 하면서 땡기는 배들 못 땡기게 합니다. 그래서 땡겼을 경우에는 엄청난 부담금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부담금 다 내야 돼요. 네. 근데 북극항로는 지금 남방항로는 그렇는데 북극항로는 지금도 있잖아요. 탄소 막 배출시키는 배 못 땡깁니다. 네. 중국이 작년에 35척의 배가 북극항로를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도 중유 못 씁니다. 저유황유를 써가지고 땡겨왔습니다. 그런데 본격화되면 북극항로는 친환경 선박만 땡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극의 환경도 제대로 좀 보호를 하면서 친환경 선박 위주로 해가지고 탄소 제로를 실천하는 선박들만 땡길 수 있는 쪽으로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얼음이 녹고 있는 것은 기후 위기가 촉발시킨 어떻게 보면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라도 북극항로가 막대한 부가가치를 만들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세계 표준, 국제 표준을 우리가 또 만드는데 선도해가지고 북극의 환경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대한민국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IMO 세계 해사기구에서 저희들이 정말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 맞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네. 환경에 관한하는 세계 표준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칫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내용들인데 또 댕긴다라는 친숙한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제 어민들 그리고 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추석을 당장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고등어나 뭐 조기, 갈치 등의 물가가 올라서 이 관련 대책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북극 환경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우리 어민들 말씀을 조금 전에 빠뜨렸는데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기후 위기가 몰고 온 변수들이 우리 수산업을 완전히 지금 그 패러다임 수준에서 바꿔놓고 있죠. 바꿔놔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잡는 어업이 있고 기르는 어업이 있잖아요. 잡는 어업을 우리가 이제 어획어업이라 그러고 기르는 어업을 양식어업이라 그러는데 기후 위기가 촉발시키고 있는 변수들을 인간이 통제를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저수온이 오죠. 그다음에 느닷없이 고수온이 오죠. 또 그러다가 또 적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를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수산업, 전통적인 수산업에 AI 첨단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스마트 수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한 28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2030년까지 전체 한 1,600억 정도를 들여서 수산업을 스마트 수산업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어민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이제 고수온이 오거나 막 이럴 때 장비를 지원을 하거든요. 이 예산도 2배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들이 고수온 때문에 막 폐사를 하잖아요. 그럼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 재난지원금 예산도 우리가 2.6배를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이 피해에 적절히 대응을 하고 스마트 수산업으로 전환하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양수산부가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때 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는 물량들을 적기에 방출을 하고 때로는 할당 관세 등등을 통해 가지고 수산물 물가가 치솟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국민들이 신선한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마음이 또 든든합니다.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은 해양 관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민간에서 8천억, 그다음에 국민 세금으로 2천억 정도의 1조 원 규모가 투자되는 해양 레저 복합 단지 이것을 2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 달 정도가 되면 한 곳을 더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해양에서 바다에서 뭔가 치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이제 관광 체험이 가능하도록 이런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께서 바다를 통해서 치유되고 또 충분히 씻을 수 있는 그런 해양 관광 이 부분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해수부 이전과 북극 항로 개척은 또 물론이고 해양 레저 관광 산업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낸다면은 혹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살짝 여쭙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대단히 몰입형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북극 항로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수산업 그다음에 해양관광을 해서 해양 생태계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몰입적인 사람이라서 지금 제가 해야 될 일, 저에게 주어진 소명, 책임 여기에 지금 진력을 다하고 있고 지방선거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혹여 여력이 있어서 생각할 짬이 있다면 네. 그때 좀 생각을 하도록 하고 지금은 당면하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몰입과 열정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또 좀 컨디션도 챙기셔야 되고 살짝 피곤해서 장관을 한 1년 정도 열심히 활동한 다음에 자리를 바꾸실 계획도 있으실 아마 것도 같아요. 체력이 안 돼서 뭐 그럴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여튼 지금은 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당면에서 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네. 이 문제를 잘하는 것이 부산의 100년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드는 문제, 북극항로를 잘 준비해가지고 선점할 수 있는 굳건하고도 탄탄한 인프라를 만드는 일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마무리해 주신다면요. 예, 제가 부산의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됐습니다. 사실은 부산 시민들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특히 우리 북구 주민들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도와주신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열심히 일해서 성과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북극항로 시대가 열리고 있고 대한민국이 선점해서 부산의 10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실적과 성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역대 많은 정권들이 해양 강국을 얘기하고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약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 행동은 없었는데 이번 정부는 달라 보입니다. 구체적이고 속도감도 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이 존재감을 잃어가는 무늬만 제2도시 부산의 부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는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다시 김동현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